여자가 뭔 바둑이야? 바둑이 장난인 줄 알아? 돌을 내려놓자 웃음소리가 쏙 들어갔다. 뭐야? 이수는 말도 안 돼. 누군가 벌떡 일어서며 외쳤다. 할매, 다시 둬. 요구르트든 뭐든 다 걸게. 탑골공원의 바둑판 위 꽃 하나 꽂은 노인의 손끝에서 전율이 퍼지고 있었다. 그건 취미가 아니었다. 한 사람의 과거였고 누군가의 미래였다. 그리고 지금 신의 한 수가 깨어나고 있었다. 2025년 5월 서울의 심장 종로는 분주한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탑골공원 안은 마치 다른 세상처럼 시간이 느리게 흘렀어요. 공원 한 귀퉁이 닳고 다른 돌 바둑판 주위로 오늘도 어김없이 할아버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머리에 작은 개망초 한 송이를 꽂은 박영순 여사가 있었어요. 7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녀의 눈빛은 맑고 선명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꽃할매라 불렀어요. 아이고, 또 왔네. 오늘도 돌 그림 그리러 왔나? 백발이 성성한 김노인이 비웃듯 말했어요. 그는 언제나 탑골공원 바둑판의 주인 행세를 하는 사람이었죠. 할매가 무슨 바둑이야? 여자가 바둑을 두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 못 들었어? 옆에 있던 최 노인도 거들었어요. 하지만 영수는 늘 그렇듯 요구르트 한 줄을 걸고 진행되는 내기 바둑판 앞에서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기면 요구르트 2개 주세요. 손주 서준이 주려고요. 그녀의 바둑은 특이했어요. 이기려는 악착 같은 승부욕 대신 어떻게든 자기 돌로 예쁜 모양을 만들려는 조경 바둑이었죠. 에이, 할매 바둑은 멋은 있는데 실속이 없어. 바둑은 싸움인데 그림 그리려고 하면 어떻게 이기나? 김노인이 훈수를 두며 코웃음을 쳤어요. 하지만 결국엔 그녀가 그려놓은 아름다운 돌의 그림에 감탄하며 스스로 돌을 거두곤 했습니다. 그녀에게 바둑은 승부가 아닌 소일거리이자 망각의 도구였어요. 50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천재 여성 기사 난초의 기억을 날카롭고 독했던 승부사의 과거를 지우기 위한 의식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무리 잘 둬봐야 한계가 있지. 할아버지들의 무시 속에서도 영수는 평온한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그녀는 그저 돌과 돌 사이에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멋진 나비 모양이네요. 공원을 산책하던 젊은 대학생 수연이 영순의 바둑판을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그녀는 종종 영순의 바둑을 관람하러 오는 몇 안 되는 젊은이 중 하나였죠. 고마워요. 수연 양. 영수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연은 바둑은 잘 모르지만 영순의 돌이 만들어내는 그림에 매료되어 종종 공원에 들렀어요. 이제 영수는 오직 하나의 이름으로만 살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손주, 8살 서준이의 할머니. 매일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받은 용돈과 요구르트를 손에 쥐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서준이를 볼 생각에 늘 가벼웠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이기셨어요? 서준이가 현관문을 열자마자 반갑게 물었어요. 그의 창백한 얼굴은 언제나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럼 요구르트 2개나 따왔지. 영수는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요구르트를 건넸어요. 서준이는 기뻐하며 요구르트를 받아들었지만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변하더니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서준아. 서준아. 영순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떨리는 손으로 서준이를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한 장의 진단서로 산산조각 났어요. 선천성 심장 복합기형. 국내에서는 수술이 어렵습니다. 미국에 있는 전문 병원과 연결은 해드리겠지만 수술비가 최소 1억은 들 겁니다. 의사의 말이 망치처럼 영순의 머리를 내리쳤어요. 그 순간 그녀의 온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 민주는 성공한 사업가였지만 오래전 연을 끊다시피 한 상태였어요. 바둑 때문에 가정을 등한시했다는 오해와 원망은 너무도 깊었습니다.
아들에게 손을 벌릴 수는 없었어요. 할머니, 나 괜찮아요. 울지 마세요. 병상에 누운 서준이가 영순의 손을 작은 손으로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모습에 영순의 심장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던 영순의 눈에 공원 게시판에 붙은 낡은 포스터 한 장이 들어왔어요. 제3회 전국 은둔고수 발굴대회. 전국의 숨은 고수를 찾아 3번의 공개 대국에서 승리하면 최종 우승 상금 1억 원을 놓고 인공지능 AI 천노와 대결할 자격이 주어진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천노. 그 이름은 아들 민준의 회사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이었어요. 운명의 장난인가 아니면 마지막 기회인가.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움켜쥐었습니다. 조경 바둑을 두던 그녀의 손에 50년 만에 처음으로 검은 돌과 흰 돌의 무게가 승부의 무게로 서준이의 목숨값으로 느껴졌어요. 그녀의 눈빛에서 고요한 꽃의 미소는 사라지고 날카로운 난초의 도끼가 희미하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널 꼭 살릴게. 다음 날 영수는 서준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낡은 배낭 하나를 맨 채 서울역으로 향했어요. 그녀의 첫 번째 목적지는 거친 파도 소리가 기다리는 부산이었습니다. 부산행 열차 안 영수는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을 보며 잊었던 과거를 떠올렸어요. 남자들뿐인 기원에서 담배 연기와 멸시 속에서 바둑을 두던 어린 날. 그녀의 바둑은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고 도끼 그 자체였습니다. 여자가 무슨 바둑이냐, 집에 가서 밥이나 해라. 22의 나이에 들었던 가장 아픈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마다 그녀는 더 독하게, 더 날카롭게 돌을 놓았습니다. 난초라는 이름은 그렇게 태어났어요. 연약해 보이지만 차가운 바위 틈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꽃처럼. 영순이 첫 번째 대국 상대로 깡통 이 영감을 선택한 것은 어쩌면 필연이었어요. 그의 바둑이 자신의 옛 모습과 가장 닮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갈치 시장은 그야말로 삶의 전쟁터였어요. 비릿한 냄새, 생선 내장을 가르는 칼질 소리, 흥정하는 고성이 뒤섞인 곳. 그 한복판, 생선 상자를 뒤집어 만든 조악한 바둑판 앞에 깡통 이 영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다와 싸워온 그의 얼굴은 소금기와 세월로 깊게 패여 있었고 그의 눈은 매처럼 상대를 꿰뚫었어요. 할매가 내 상대라고. 곱게 생긴 양반이 여긴 못하러 왔어. 여긴 돌로 그림 그리는 데가 아니여. 이 영감의 거친 말투에 영순의 가슴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서준이의 얼굴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구경꾼들의 비웃음 속에서 대국이 시작되었어요. 이 영감의 바둑은 파도와 같았습니다. 초반부터 거침없이 영순의 진영을 부수고 들어왔어요. 돌과 돌이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탁! 이 영감이 흑돌을 내려놓자 영순의 하얀 돌 3개가 위험에 처했어요. 아이고, 벌써 잡히겠네. 역시 할매 바둑은 그림 그리다 끝나는구먼. 구경꾼 중 누군가가 말했어요. 영수는 아랑곳하지 않고 조용히 하얀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이 영감이 즉시 공격을 이어갔어요.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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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친 리듬으로 돌을 내려놓는 소리에 영순의 귀가 얼얼했습니다. 영순의 아름다운 행마는 맹렬한 공격 앞에 속수무책으로 끊어지고 찢겨나갔어요. 거봐, 깡통에 찌그러진다니까.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조롱에 영순의 손이 떨렸어요. 이대로 무너질 것인가. 그때 눈앞에 병상에 누워있는 손주 서준이의 얼굴이 아른거렸습니다. 할머니, 바둑 두는 거 보고 싶어. 가냘픈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순간 영순의 눈빛이 변했어요. 갑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터져 올라왔습니다. 50년 동안 봉인해 두었던 난초의 기억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대마 일부를 미끼로 던지는 도끼 어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탁!
그녀의 돌이 바둑판에 내려앉는 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부드러운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날카롭고 결연한 칼날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 같았어요.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그것은 조경 바둑이 아닌 살기 위해 제 살을 베어내는 난초의 검이었어요. 이 영감의 눈이 처음으로 커졌습니다. 그는 상대가 평범한 노파가 아님을 직감했어요. 숨겨왔구만. 이후의 대국은 처절한 난타전이었어요. 삶의 터전에서 다져진 이 영감의 깡과 벼랑 끝에 선 영순의 독이 바둑판 위에서 격돌했습니다. 한 수 한 수의 인생의 무게가 실렸어요. 탁, 탁, 탁. 마치 두 파도가 부딪히는 것처럼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고 파고들었습니다. 영수는 이 영감의 강한 공세를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맞섰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만의 미적 감각으로 돌의 흐름을 만들어갔습니다. 이 할매 독하구만. 이 영감이 혀를 차며 중얼거렸어요. 영순의 눈빛은 더 이상 꽃할매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바다 속 포식자의 눈빛 같았어요. 수많은 돌들이 죽어나갔고 마지막 공배가 메워졌을 때 바둑판은 마치 전쟁의 폐허와도 같았습니다. 개가가 끝나고 유튜버 고피디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어요. 반집. 꽃할매 반집승입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이 영감은 한참 동안 바둑판을 노려보더니 헝클어진 머리를 극적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말없이 막걸리 한 사발을 따라 영순에게 건넸어요. 할매 진짜 독하네. 그 도끼 인정한다. 다음 놈도 그 도끼로 이기셔.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막걸리를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짜고 쓴 막걸리 맛에 눈물이 섞여 나왔어요. 그녀는 50년 만에 처음으로 이기는 맛의 짜릿함과 그보다 더한 삶의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순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승부욕 그리고 서준이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버스 터미널로 향하는 영순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어요. 부산의 소금기를 뒤로하고 도착한 광주는 차분하고 엄숙했어요. 영순의 두 번째 대국 장소는 5.18 국립묘지가 멀리 보이는 한적한 공원이었습니다. 바람에도 역사의 무게가 실린 듯한 그곳, 수백 년 된 느티나무 아래 돌 바둑판이 놓여 있었어요. 상대는 전직 교사 출신인 돌 스승 김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묘지를 참배하고 이곳에서 바둑을 두며 시대의 아픔을 겪은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온 인물이었어요. 그의 바둑은 두텁고 단단하며 상대의 공격을 부드럽게 감싸 안아 자신의 거대한 세력으로 만드는 포용의 바둑이었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영순 선생. 김 선생은 영순을 꽃할매가 아닌 선생이라 불렀어요. 존중이 담긴 그의 태도에 영순은 처음으로 자신이 단순한 도박꾼이 아닌 대국자임을 실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순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존중의 말투에 가슴 한켠이 찡해졌습니다. 대국은 조용히 시작되었어요. 부산에서와는 정반대의 흐름이었습니다. 영순이 날카롭게 난초의 칼을 휘두르면 김 선생은 묵묵히 그 칼날을 받아내며 자신의 영토를 넓혀갔어요. 탁! 영순이 흑돌을 내려놓자 김 선생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자신의 하얀 돌을 놓았어요. 탁! 그의 바둑은 마치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우리의 터전은 이렇게 넓고 단단하니 괜찮다. 고 말하는 듯했어요. 영수는 그의 바둑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숙연해졌습니다. 부산에서의 도끼와 승부욕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싸우는가? 그저 손주의 수술비, 돈 때문에 이 지독한 싸움을 하는 것은 아닌가? 그녀의 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공격에 집중하려 해도 김 선생의 넓고 깊은 포용력 앞에서 그녀의 칼날은 둔해져만 갔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든 도끼를 받아들이는 깊은 바다 같았어요. 선생님. 김 선생이 잠시 바둑을 멈추고 조용히 영순을 바라봤습니다. 선생의 돌에서 깊은 슬픔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슬픔은 상대를 해치려는 칼이 아니라 무언가를 지키려는 방패에 가깝군요. 김 선생의 말에 영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마치 그가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본 것 같았습니다. 갑자기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제 손주가 심장병이 있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선생은 깊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 마음으로 두는 바둑이라면 이길 자격이 있습니다. 김 선생의 말에 영수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렇다. 자신은 싸우는 것이 아니다. 지키는 것이다. 손주를, 마지막 희망을. 그녀의 마음속에서 개인적인 복수심이나 조급함이 사라지고 지켜야만 하는 이에 대한 간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영수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녀는 김 선생의 거대하고 두터운 세력권의 정중앙으로 과감히 침투했습니다. 그것은 무모한 자살 행위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녀의 돌은 싸우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아픔 속에서도 생명은 기어코 피어난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 그녀의 돌들은 끈질기게 연결고리를 만들며 살아나갔어요. 탁탁탁. 영순의 돌은 이제 공격이 아닌 생존을 위한 간절한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암흑 속에서도 빛을 찾아 나아가는 새싹처럼 그녀의 돌은 김 선생의 견고한 방어 사이사이를 뚫고 자라나갔어요. 김 선생의 넓은 포용력은 역설적으로 그 안에서 피어나는 작은 생명의 의지를 막지 못했습니다. 3시간이 넘는 대국이 끝나갈 무렵 바둑판은 마치 한 폭의 풍경화 같았어요. 김 선생의 단단한 성벽과 같은 돌들 사이로 영순의 돌이 만든 작은 생명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결국 김 선생은 조용히 돌을 거두었어요. 제가 졌습니다. 선생의 돌은 살아남기 위해 싸우는 이의 돌입니다. 그 간절함이라면 강철 심장을 가진 기계라도 울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는 패배했지만 영순에게 깊은 존경심을 표했어요. 영순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제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부산에서 승리의 기술을 되찾았다면 광주에서는 싸움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바둑은 이제 단순한 승부수를 넘어 간절한 기도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목적지인 강릉으로 향하는 버스 안 그녀의 마음은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를 들으며 영수는 서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어디예요? 서준이의 약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순의 가슴이 찡해졌습니다. 할머니는 지금 너를 위한 선물을 찾으러 가는 중이야. 조금만 더 기다려줘. 네. 할머니, 빨리 보고 싶어요. 서준이의 목소리에 영순의 결심은 더욱 굳어졌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서준이를 살려야 했습니다. 강릉 경포호수 옆 솔밭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잔잔한 호수, 청량한 소량기, 그리고 바람소리. 영순의 마지막 관문 상대인 신선 최노인은 이 속세의 풍경이 아닌 듯한 곳에서 영순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바둑을 승부가 아닌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렸다고 평가받는 인물이었어요. 그의 바둑판은 옥돌로 만들어져 있었고 돌을 놓는 손짓 하나하나가 마치 춤사위처럼 우아했습니다. 꽃할매의 소문은 익히 들었소. 부산의 파도를 잠재우고 광주의 상처를 보듬었다지. 이 늙은이의 그림도 넘을 수 있을지 어디 한번 봅시다. 최 노인의 눈빛은 깊고 평화로웠어요. 마치 오래된 소나무처럼 단단하고 고요했습니다. 영수는 그의 앞에 앉으며 가벼운 목례를 했어요.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최 노인의 바둑은 그의 말처럼 한 폭의 아름다운 산수화였어요. 예측 불허의 행마와 기상천외한 묘수들이 펼쳐지며 바둑판은 금세 화려한 그림으로 채워졌습니다. 탁! 최 노인의 돌은 마치 붓끝이 캔버스에 닿는 것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았어요. 그의 한 수 한 수는 영순이 예측할 수 없는 곳에 놓였고 바둑판은 점점 더 복잡한 그림이 되어갔습니다. 영순은 그의 현란한 수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돌의 효율이나 실리를 따지는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아름다운 그림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굶어 죽는 신세가 될 것이 뻔했어요. 꽃찰매의 돌이 춤을 추지 않는군.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둥대는구려. 최 노인의 말에 영순의 가슴이 조여들었어요. 구경꾼들과 유튜버 고피디는 최 노인의 예술적인 바둑의 넋을 잃고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와, 저건 정말 바둑이 아니라 예술이네요. 꽃찰매가 이번에는 막혔나 봐요. 영순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렸어요. 부산에서 배운 도끼도 광주에서 깨달은 생존의 의지도 최 노인의 현란한 예술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승패, 상금 1억, 아들에 대한 원망, 손주에 대한 걱정.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모든 번뇌를 바람에 실어 날려 보냈습니다. 그리고 50년 전 처음 바둑돌을 잡았던 순수했던 소녀 시절로 돌아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흙과 백이 어우러져 만드는 오묘한 세계가 좋았던 그 순간. 눈을 뜬 영순의 손길이 달라졌어요. 그녀는 최 노인의 화려한 그림에 맞서 싸우거나 그 안에서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대신 그림의 가장자리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구석에 조용히 자신의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아주 작고 소박한 그러나 끈질긴 생명력을 지닌 들풀, 난초를 피워 올리는 수였습니다. 탁! 탁! 그녀의 돌소리는 이제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부드러웠어요. 마치 봄비가 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최 노인의 바둑이 화려한 채색의 유화라면 영순의 바둑은 여백의 미를 살린 한 폭의 묵난화였어요. 자기만의 그림을 그리는군. 최 노인이 미소를 지으며 바둑판을 내려다봤어요. 그는 영순의 의도를 파악한 듯했지만 자신의 그림에 더 집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영순이 포기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전세가 기묘하게 흘러갔습니다. 최 노인의 화려한 그림은 아름답지만 실속이 없었고 영순이 피워낸 작은 난초들은 서로 연결되며 거대한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아, 이게 어떻게? 고피디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영순의 돌들이 마치 들풀이 자라나듯 바둑판 전체로 뻗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순수한 본질이 화려한 기교를 압도하는 순간이었어요. 마침내 영순의 우직한 돌이 최 노인의 그림 한가운데를 꿰뚫고 들어가 용의 눈을 찍었습니다. 탁! 마지막 돌이 내려앉는 순간 바둑판 위에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가 공존하고 있었어요. 화려한 산수화와 소박한 난초화. 그러나 바둑의 승부는 예술성이 아닌 실리로 가려졌습니다. 허허허. 그림에 정신이 팔려 그림 속에서 난초 향기가 피어나는 것을 몰랐구려. 최 노인은 통쾌하게 웃으며 패배를 인정했어요. 그의 눈빛에는 오히려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당신의 바둑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요. 기계는 마음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가질 수는 없지. 가서 증명해 보이시오. 그는 영순의 손을 꼭 잡으며 결승행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영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처음 바둑을 접했을 때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은 3번의 대국을 통해 비로소 난초의 검, 어머니의 방패 그리고 박영순의 마음을 하나로 합치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마지막 대국을 치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서준아, 할머니가 곧 갈게. 영순은 마음속으로 손주를 불렀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다만 단단한 결의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서울에서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AII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결승전 기자회견장 그녀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 앞에서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눈빛을 한 아들 강민준과 마주해야 했어요. 결승전 기자회견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꽃찰매 신드롬으로 전국적인 스타가 된 박영순과 그녀의 아들이자 AI 천노의 개발자인 강민준의 대결. 이보다 더 극적인 스토리는 없었습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두 사람을 향했어요. 5년 만에 공식적인 만남. 하지만 그 사이의 공기는 북극의 빙하보다 차가웠습니다. 민주는 어머니를 단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그는 냉정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AI 천노는 인간의 불완전한 감정과 비효율적인 직관을 배제한 완벽한 이성의 산물입니다. 이번 대국은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힌 구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데이터와 계산에 기반한 새로운 시대의 서막을 여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머니에 대한 원망을 넘어 바둑이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혐오가 묻어 있었어요. 그의 말은 영순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영순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저 손주를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에 민주는 코웃음을 쳤어요. 결국 돈 때문입니까? 평생을 바둑에 미쳐 가족을 등한시하더니 이제는 아픈 아이까지 팔아서 옛 명성을 되찾고 싶으신 겁니까? 당신은 그때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습니다. 영순의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아들의 냉정한 비난에 그녀의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는 술렁였어요. 어머니와 아들의 잔인한 대화는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어요. 그녀의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눈물을 참기 위해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내일 대국에서는 공정한 승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AI에는 어떤 감정적 고려도 없으니 어머니의 눈물은 통하지 않을 겁니다. 민준의 마지막 말에 기자들이 더 많은 질문을 쏟아냈지만 그는 더 이상의 답변 없이 자리를 떠났어요. 영수는 그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로 남겨졌습니다. 그날 밤 유튜버 고피디의 채널에 한 노인이 나타났어요. 그는 50년 전 영순의 마지막 대국을 취재했던 늙은 기자였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충격적인 과거를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50년 전 난초 박영순 선수의 마지막 대국을 취재했던 기자입니다. 그날의 진실을 이제야 밝히려 합니다. 화면은 흑백으로 바뀌고 1970년대 한 기원으로 돌아갔어요. 젊은 영순, 난초는 파죽지세로 결승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대국 전날 불법 도박 조직의 덩치 큰 사내들이 그녀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이제 갓 돌이 지난 아들 민준의 사진을 그녀의 얼굴에 던지며 협박했습니다. 내일 대국 져야 할 거야. 만약 이기면 내 아들은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당시 그녀의 남편이자 민준의 아버지는 이들의 비리를 파헤치다 폭행을 당해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어요. 그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승 당일 영수는 일부러 말도 안 되는 실수를 연발하며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언론과 바둑계는 여자는 역시 큰 승부에 약하다. 난초의 거품이 거쳤다. 며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영수는 아들 민준을 지키기 위해 바둑계를 영원히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이었던 난초라는 이름을 스스로 지우고 평범한 엄마 박영순으로 살아가기로 맹세했던 것이었어요. 민준이 기억하는 바둑에 미쳐 가정을 버린 엄마의 모습은 사실 아들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엄마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민준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홀로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그의 손에 들린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 났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되던 그의 세상에 계산 불가능한 진실이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부정하고 죽이려 했던 것이 사실은 자신을 살리기 위한 어머니의 가장 위대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절규했습니다. 엄마. 그의 무너진 목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졌어요. 차갑게 굳어진 그의 얼굴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결승 당일 대국장은 숨막히는 긴장감에 휩싸였어요. 유리 부스 안 민주는 텅 빈 눈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인공지능 천노는 단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완벽한 계산으로 영순을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어요. 영순의 집은 여기저기 깨지고 대만은 살기 위해 비참하게 허리를 굽히고 있었습니다. 해설자들은 이미 인공지능 AI의 승리를 기정사실화했어요. 아, 박영순 선수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 보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나는 대국입니다. 패색이 짙어진 순간 영수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서준아, 할미가 미안하다. 포기하려는 찰나 그녀의 눈에 유리 부스 너머로 무너져 내리는 아들 민준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 순간 영순의 머릿속에 까마득히 잊고 있던 멜로디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칭얼대며 잠 못 드는 아들 민준에게 수없이 불러주었던 자장가.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영순이 다시 눈을 떴어요. 그녀의 손이 바둑판의 중앙 1,000원을 향했습니다. 탁! 모두가 의아해하는 효율성 영예수였어요. 그때부터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영수는 실리도 세력도 무시한 채 오직 1,000원을 중심으로 자장가의 음표를 그리듯 돌을 놓기 시작했어요. 반짝반짝 작은 별. 도대체 무슨 수를 두는 거지? 저건 완전히 무의미한 착수잖아. 해설자들은 혼란에 빠졌어요. 인공지능 AI 천노는 그 수들의 가치를 계산할 수 없었습니다. 무의미한 점들의 나열이라 판단하고 변방의 집들을 차지하며 승리를 확신했어요. 하지만 바둑판 전체를 본 유일한 한 사람, 민주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리고 있는 모양은 틀림없이 어릴 적 자신을 재우던 자장가의 멜로디 밤하늘의 작은 별자리였어요. 엄마.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산이 아닌 오직 어머니와 아들만이 아는 기억의 암호였습니다. 그는 스크린에 찍히는 무의미한 좌표들이 자신을 향한 어머니의 눈물겨운 편지임을 깨달았어요. 영순의 손은 이제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화로웠고 바둑판 위에 그려지는 별자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어요. 인공지능 AI가 마침내 중앙의 거대한 잠재력을 깨닫고 뒤늦게 침투하려 했을 때 영수는 조용히 마지막 돌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이 어릴 적 가장 좋아했던 북두칠성의 마지막 점이었어요. 탁! 그 순간 무의미해 보였던 점들이 하나의 거대한 우주로 연결되며 완벽한 집으로 굳어졌어요. 인공지능 AI의 모든 계산 회로가 충돌을 일으키며 시스템 에러를 뿜어냈습니다. 반집. 박영순 선수 반집승입니다. 해설자의 외침에 장내가 뒤집혔어요. 영수는 승리의 기쁨보다 조용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따뜻한 사랑과 용서가 가득했어요. 민주는 유리 부스를 뛰쳐나와 무대 위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수많은 카메라 앞에서 어머니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아이처럼 오열했어요. 어머니,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전부 잘못했습니다. 영수는 주름진 손으로 아들의 등을 말없이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도 따뜻하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괜찮아, 내 아들아. 엄마가 널 사랑하는 마음은 변한 적이 없어. 몇 달 후 수술을 받고 건강해진 서준이가 탑골공원에서 할머니 영순 그리고 아버지 민준과 함께 웃으며 바둑을 두고 있었어요. 민준은 더 이상 인공지능 AI를 개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말마다 공원에서 아이들에게 사람의 마음을 배우는 바둑을 가르쳤어요. 할아버지, 이렇게 놓는 거 맞아요? 서준이가 민준에게 물었어요. 민준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서준아.
바둑은 이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표현하는 거야. 영순의 머리에는 오늘도 어김없이 작은 들꽃이 꽂혀 있었어요. 그녀가 돌 하나를 바둑판에 놓았습니다. 탁하는 소리가 공원 전체에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것은 승부수가 아닌 한 가족의 사랑과 화해를 완성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난초는 바위 틈에서도 피어나는 강인한 꽃이지.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건 사랑이란다. 영순의 말에 서준이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의 앞에 놓인 바둑판 위에는 세 사람의 돌이 만든 작은 꽃 하나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감동적인 사연 어떠셨나요? 바둑판 위에 피어난 가족의 사랑의 힘 참 대단하지 않나요? 사연이 감동이 있으셨다면 어디에서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에 적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